새벽을 앞둔 호텔 로비는 여전히 환했다. 프런트 직원들은 굳은 얼굴로 출입문만 바라봤다. 경찰 통제선 안쪽에서는 감식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남자가 7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투숙객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주애라는 객실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709호였다. 그러나 카드키 사용 내역은 비어 있었다. 객실 청소 기록도 2달 전에서 멈춰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709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희수가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쿠션 하나만 방향이 달랐다. 협탁에는 물병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뜯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2달 동안 그 방에 손님이 없었대요. 최경진이 예약 기록을 내밀었다. 혜라는 피해자의 신발과 출입문 사이를 살폈다. 억지로 끌려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서도 몸싸움은 없었다. 이수는 닫힌 커튼을 걷었다. 건너편 건물의 옥상과 호텔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평범한 객실이라기에는 외부를 살피기 좋은 위치였다. 손님도 없는 방에 왜 혼자 갔을까? 혜라는 곧바로 이수를 돌아봤다. 혼자였다고 누가 그래? 물병이 2개잖아요. 그게 2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야. 그래도 누군가를 기다린 흔적은 되죠. 이수는 뜯지 않은 물병을 가리켰다. 약속한 사람이 오기 전에 죽었거나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이걸 마실 필요가 없었거나. 박준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망 추정 시각보다 1시간 전이었다. 발신 번호는 호텔 대표 번호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호텔 측은 그런 전화를 건 직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혜라가 지배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이 번호로 외부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프런트와 사무실입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승인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명단 주세요. 지배인은 대표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수는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빼앗듯 바라봤다. 지금 보고할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경찰 같은데. 호텔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책임지실 겁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업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혜라는 이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희수, 피해자 신원부터 확인해. 팀장님은요?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확인할 거야. 2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이름 앞에서 다시 만났다. 피해자는 31살의 오춘식이었다. 춘식은 호텔에서 일한 적도 없었고 투숙한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호텔 주변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7층 복도와 비상계단,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찍혀 있었다. 사진 대부분은 멀리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촬영한 것처럼 흔들려 있었다. 마지막 사진에는 호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준영이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동안 이수와 경진은 춘식의 주소지로 향했다. 문을 연 남자는 이수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진희수 형사님 맞죠? 이수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오춘식 씨를 아십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춘식이? 가족입니까? 친형입니다. 남자는 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문틀을 붙잡았다. 형, 춘식이가 무슨 일인데요? 진희수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사망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다. 그는 그것을 줍지도 못한 채 이수의 팔을 붙잡았다. 누가요? 누가 우리 춘식이를 죽였어요? 확인 중입니다. 그 호텔이죠? 이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호텔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춘식의 형은 입을 다물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는 춘식이 얼마 전부터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밤이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고 수요일마다 같은 호텔 근처로 나갔다. 춘식은 가족에게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번은 술을 마신 뒤 형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호텔 직원인 것 같은데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되면 먼저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춘식의 형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춘식이가 직접 주문한 겁니다. 고백할 때 주려고요. 그러나 목걸이는 집에 남아 있었다. 이수는 상자를 바라보다 물었다. 고백을 거절당한 겁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잘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다고. 연락을 직접 받았습니까?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문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수는 곧장 춘식의 삭제 기록 복원을 지시했다. 헤라는 호텔 7층의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와 있었다. 호텔 측은 일주일 전부터 7층 CCTV가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수리업체 접수 내역도 제출했다. 헤라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리업체에 연락했어. 접수는 받았지만 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대. 이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고장난 게 아니라 꺼놨군요. 누가 왜 껐는지가 문제야. 답은 호텔에 있죠. 영장 기다려. 기다리는 사이에 지울 겁니다. 그럼 더 빨리 영장을 받아. 내가 호텔을 사버리는 건 금지야. 이수는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내려놨다. 사면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답게 해. 지난번에도 경찰답게 했습니다. 집을 산 게 증거를 보존했잖아요. 준영이 두 사람 사이에 피해자 자료를 내려놓았다. 싸우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춘식 씨에게 전과는 없습니다. 대출도 없고 원한 관계도 특별히 안 나옵니다. 다만 수요일에 폭행 사건이 있었네요. 폭행 장소는 바로 그 호텔 앞이었다. 피해자는 오춘식, 가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였다. 사건 당시 춘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주변 목격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춘식을 붙잡아 호텔 안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말했다. 709호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헤라의 질문에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객실 번호까지 몰랐습니다. 다만 춘식 씨가 계속 709라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방에는 절대 안 간다고요. 이수는 팔짱을 풀었다. 절대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 사흘 뒤에 그 방에서 죽었다. 헤라는 춘식의 형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좋아하는 사람이 부르면 갔을 수도 있어. 그 문자는 범인이 보냈겠죠. 아직 단정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인했다면 춘식 씨 휴대전화와 사생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원된 문자 기록은 이수의 추측을 뒷받침했다. 발신자는 은지로 저장돼 있었다. 오늘은 내가 다 말할게요. 709호에서 기다려요. 호텔 직원 가운데 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객실 관리팀 직원 김은지였다. 형사들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김은지는 퇴근한 뒤였다. 지배인은 그녀가 춘식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말은 달랐다. 춘식은 2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 호텔에 찾아왔고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은지를 기다렸다. 프런트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은지 씨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봤고요. 두 사람이 사귀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지 씨가 피했습니다. 춘식 씨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고요. 최근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되물었다. 못생긴 사람? 이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외모 말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묻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몇 번 왔어요. 은지 씨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직원은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호텔 유니폼과 비슷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헤라는 직원 휴게실과 세탁실의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 지배인은 또다시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막아섰다. 계속 수사 방해할 겁니까?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걸려 있습니다. 살인사건입니다. 저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지배인을 바라봤다.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는지 영안실에 가서 물어볼까요? 그제야 호텔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는 형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지만 협조할 뜻은 없어 보였다. 그는 709호가 장기 보수 대상이라 객실 운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헤라는 테이블 위에 수리업체 확인서를 놓았다.
보수 공사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내부 사정까지 경찰에 보고할 의무는 없죠. 7층 CCTV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건 시설팀이 담당합니다. 시설팀은 대표님 지시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귀빈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투숙객이 없는 층에서 누구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까?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는 사무실 벽에 걸린 호텔 내부 사진을 살펴봤다. 준공 당시 촬영된 사진이었다. 지금의 709호 자리에는 객실이 2개로 표시돼 있었다. 이수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원래 708호와 709호 사이에 방이 하나 더 있었네요. 대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창고로 바꿨습니다. 도면에는 없는데요. 오래된 건물이라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헤라가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다. CCTV를 끄고 뭘 했을까요? 대표는 입을 다문 채 변호사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강력 1팀은 호텔 전산실과 직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삭제된 CCTV 원본은 호텔 서버가 아닌 별도의 저장 장치로 전송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전송지는 대표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저장 장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헤라는 대표의 출입 기록부터 확보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대표는 호텔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키 기록도 없었다. 이수는 기록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대표가 범인이면 흔적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가 아니라고 확신해? 숨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걸 숨기고 있겠죠. 준영이 709호의 오래된 투숙 기록을 가져왔다. 객실은 2달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마지막 투숙객은 호텔과 장기 계약을 맺은 사업가였다.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709호를 사용했다. 예약자 이름은 달랐지만 결제 카드는 늘 같았다. 그 카드는 대표의 법인카드였다. 수요일마다 호텔을 찾았던 사람. 수요일 폭행 사건. 수요일마다 꺼진 7층 CCTV. 춘식이 은지를 기다리던 날도 수요일이었다. 헤라는 호텔이 709호를 이용해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만남을 주선했다고 판단했다. 대표는 귀빈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CCTV를 껐고 호텔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문제는 김은지였다. 은지는 그 비밀을 우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컸다. 경진이 직원들의 급여 자료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은지는 한 달 전부터 회사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다. 명목은 특별근무 수당이었지만 실제 근무 기록은 없었다. 그 돈은 은지의 침묵을 사기 위한 대가였다. 형사들이 은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집 안에는 급하게 짐을 챙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옷장은 비어 있었지만 휴대전화와 지갑은 식탁에 놓여 있었다. 헤라는 바닥에 떨어진 호텔 세탁표를 집어들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야. 이수는 창가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은지는 춘식과 나란히 웃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미움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춘식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수요일이 끝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춘식은 은지를 괴롭힌 집착범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호텔을 떠날 계획이었다. 준영은 호텔 직원 가운데 은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찾아냈다. 시설관리팀 대리 강태욱이었다. 태욱은 은지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고 7층 CCTV를 직접 관리했다. 수요일 폭행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수는 춘식의 몸에서 발견된 미세한 회색 섬유를 떠올렸다. 호텔 직원이 입는 회색 재킷과 같은 재질일 가능성이 컸다. 강태욱이 춘식 씨를 폭행한 남자라면 은지 씨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질투만으로 CCTV까지 조작할 수는 없어. 대표의 비밀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약점이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 쉽죠. 대표가 태욱에게 춘식을 겁주라고 시켰는데 살인까지 벌어졌다면 대표가 자료를 숨긴 이유도 설명됩니다. 호텔 대표는 더 버티지 못했다. 헤라가 김은지의 실종 가능성을 알리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대표는 709호에서 고객들과 비밀 접대를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은지는 객실을 정리하다 금품과 불법 촬영 장비를 발견했다.
대표는 신고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 하지만 은지는 돈을 받기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다. 춘식은 은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장장치를 빼내 경찰에 넘긴 뒤 함께 떠나기로 했다. 대표는 춘식에게 겁만 주라고 태욱에게 지시했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 헤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사람을 끌고 가 폭행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도 대표님 책임입니다. 죽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대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사이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709호 안에서 발견된 혈액은 춘식의 것만이 아니었다. 침대 옆 카펫 아래에서 김은지의 혈흔도 검출됐다. 그러나 혈액의 양은 치명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수는 카펫을 걷어낸 자리를 다시 살폈다. 바닥 한쪽에 얇은 긁힘이 이어져 있었다. 벽을 따라가던 자국은 붙박이장 앞에서 멈췄다. 붙박이장 안쪽 벽은 호텔 도면과 맞지 않았다. 이수가 손가락으로 벽면을 눌렀다. 고정된 벽처럼 보였지만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는 틈 사이에서 묻어나온 붉은 자국을 확인했다. 여기 핏자국 같은 게 있어요. 벽을 뜯어내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709호와 직원 전용 창고를 연결하는 숨겨진 공간이었다. 귀빈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객실로 들이기 위해 호텔 측이 불법으로 만든 통로였다. CCTV에 잡히지 않고 709호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범인이 카드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였다. 통로 끝에서는 김은지의 귀걸이와 부러진 손톱이 발견됐다. 벽면에는 누군가 손으로 짚고 이동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헤라는 즉시 무전을 들었다. 강태욱 위치부터 찾아. 태욱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 남아있었다. 휴대전화 신호도 호텔 안에서 마지막으로 끊겼다. 그는 아직 건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경진이 직원 전용 승강기에 최근 운행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이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7층과 지하 세탁실 사이를 오간 기록이 있었다. 가자. 7층에 용의자가 있어. 헤라와 이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준영과 경진은 지하 통로를 막기 위해 아래로 향했다. 7층 복도 끝에서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욱이었다. 태욱은 두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직원 전용 승강기로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이수가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다. 승강기는 지하가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태욱은 옥상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출구를 향해 움직이자 이수는 주차된 스포츠카의 문을 열었다. 헤라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소리쳤다. 이 차 내 거야? 지금부터요. 진이수. 나중에 배상하겠습니다. 두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갔다. 태욱은 좁은 도로를 골라 달아났다. 이수는 차선을 바꾸며 거리를 좁혔다. 헤라는 태욱의 차량 번호를 전달하고 도주 방향을 확인했다. 저기 있다. 더 밟아. 지금도 충분히 빠릅니다. 놓치면 내 책임이야.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태욱의 차량은 폐업한 물류창고 앞에서 멈췄다. 그는 차를 버리고 건물 안으로 달아났다. 헤라는 지원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건물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수의 표정이 굳었다. 은지 씨가 안에 있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 그래도 들어가야죠. 헤라는 이수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가지 마. 이수는 잠시 그녀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번에는 같이 갑니까? 앞으로 나만 따라다니라며. 두 사람은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은지는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수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태욱이 철제 선반 뒤에서 나타났다. 손에는 피가 묻은 공구가 들려 있었다. 헤라가 그 앞을 막아섰다. 강태욱 내려놔. 저 여자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태욱의 시선은 은지에게만 향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지를 좋아했다. 그러나 은지가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춘식이었다. 대표의 지시로 춘식을 겁주던 날 태욱은 두 사람이 함께 떠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질투는 대표의 비밀과 뒤엉켰다. 태욱은 춘식을 은지의 이름으로 709호에 불러냈다. 그곳에서 저장장치의 위치를 캐물었다. 춘식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물건이 아니야. 헤라의 말에 태욱이 이를 악물었다.
저 때문에 그 호텔에서 버틴 겁니다. 제가 계속 지켜줬어요. 은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당신이 지킨 건 나 아니야. 태욱의 얼굴이 뒤틀렸다. 은지야. 당신 비밀이야. 내가 이비할까봐 지킨 거잖아. 태욱은 은지에게 달려들었다. 이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선반 사이에서 뒤엉켰다. 태욱은 이수의 옆구리를 밀쳐내고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헤라가 도주로를 막았다. 태욱은 방향을 틀어 이수를 다시 공격했다. 이수는 공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욱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눌렀다. 고백은 상대가 받아줘야 고백이야. 헤라가 수갑을 채웠다. 내가 한 건 협박이고 살인이야. 태욱은 체포됐고 은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표 역시 불법 객실 운영과 증거인멸, 폭행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가 감추려 했던 저장장치는 춘식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다. 춘식은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도 은지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저장장치의 행방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은지는 형사들에게 춘식과의 마지막 대화를 들려줬다. 춘식은 709호로 오라는 문자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은지가 절대로 그 방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혼자 갔다. 범인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은지가 증거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 혼자 갔을까? 이수가 낮게 말하자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저 대신 간 거예요. 그녀는 목걸이 상자를 받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믿었어요. 저는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헤라는 침대 옆에 앉아 은지의 손에 작은 메모를 쥐어줬다. 그것은 춘식의 옷 안쪽에서 발견된 종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은지를 먼저 찾아주세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은지는 더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며칠 뒤 호텔 대표와 강태욱은 검찰로 넘겨졌다. 709호의 비밀 통로에서는 불법 촬영 장비와 여러 재계 인사의 출입 자료가 발견됐다. 춘식 살인 사건은 해결됐다. 하지만 저장 장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